네, 여러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앞에 제 이름이 있는데요. 저는 1부 순서 맡은 서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단, 이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시작할 때 긴장을 해가지고, 아무튼 긴장만 안 하면 알고 있는 거 다 잘 뽑아내는데, 이런 강의 한 지가 2009년, 그러니까 10년 이렇게 되는데, 기술이 대단하진 않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빚이 있어서 오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 딱 한 명만 구하자.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왔고, 교재 설명 잠깐 드리면, 교재를 맨 뒤에부터 좀 펼쳐주시면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얘기가 있고, 하나, 둘, 세 장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주거복지 정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요 주거복지 정보, 요거는 오늘 설명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 참고 삼아 갖고 계시라고. 요건 건너뛸 거고, 맨 뒤에 제한사항은 제가 이따가 저의 시간 후반부에 설명을 간략히 드릴 거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오시면, 얘기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저는 평신도입니다. 집사, 인천에 있는 모 교회 집사이고요. 그리고 제가 27 되던 해부터 빚이 늘어서 다 해결되는데 36세,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빚에 시달리고, 그 뒤에 이제 마땅한 직업 없이 좀 전전긍긍 하다가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면서 금융의 길을 접어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아 보니 내가 금융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지, 소비자들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더라는 걸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해요. 그게 이제 2009년, 10년 이 무렵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소개로 드리고, 강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빚 문제를 추상적으로 해결하는 시간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평상시에 어떤 표현 쓰냐면, 무술을 소림사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요. 길거리에서 배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빚 문제를 저의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길거리 싸움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거고,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제가 평상시에 내 이야기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는 살아요. 근데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더 실질적이면서도 성경에 부합되는 이야기다, 이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첫 번째는 빚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돈을 바라보는 관점, 빚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돈에 대한 상식과 빚에 대한 상식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었을까요? 돈에게 유리한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빚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우리 같은 형편에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니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수렁에 빠지더라. 그게 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앞부분은 실질적인 방법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빚에 대한, 또 신용관리에 대한 생각들 좀 바꿔보는 시간을 먼저 할 겁니다. 실제 일반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상담할 때도 빚과 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건드려주는 작업이 있으면 빚 해결도 쉬워지고, 그 다음에 대해서도 의욕을 갖기가 쉬워요. 근데 앞에 생각이 안 바뀌면 있는 빚을 해결하기 힘들지만, 있는 빚을 해결하고도 또 수렁에 또 빠져요. 어떤 수렁에? 돈에 대한 자신에게 불리한 생각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빚은 해결돼도 살기 싫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자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화면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여러분들 드린 교재에는 글자로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맨 뒤에 있는 화면 제가 앞으로 끌고 왔는데, 저희 소개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방법을 더 많이 다뤄드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저희는 돈병원, 돈에 병든 거 고쳐드리는 곳이다. 돈에 병든 게 빚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앞에 부분은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체하면 큰일 나나요? 신용불량자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연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자가 늘어나죠.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끊어지고, 또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간혹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연체 하루라도 하면 마동석 같은 분이 집 앞에 와서 기다릴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텔레비와 신문을 많이 본 거예요. 언론에서 너무 그 빚 때문에 생긴 잔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별거 아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겁먹고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신용관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용관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용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짚어볼 때 이제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불리한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어요. 주의 자녀로 거기에 합당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돈의 자녀에게 합당한 사고방식으로 있더라. 그래서 이 말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데아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상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데올로기는 현실을 바라볼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바라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쪽에서는 유리해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불리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분단을 겪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좌우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데올로기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거기에 접근하는 걸 터부시하고 가리고 이러더라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돈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사는데 그러면서도 주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두 주를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이데올로기냐면 이런 이데올로기에 갇혀 삽니다. 돈, 금융, 신용. 무슨 뜻이냐면 돈이 최고다라고 배우고 살지 않습니까? 평생 돈을 추구하고 살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돈을 못 벌거든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기는 살아야 되다 보니까 돈을 평생 추구하지만 원하는 만큼 못 구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뭘로 처하냐면 빌려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빌려서 사는 게 당연시하게 되고 거기에 비판의식을 못 갖게 하고, 왜냐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빚도 적당히 쓰면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 이러거든요. 사랑에 대해 지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삽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이 두 가지만 있으면요, 우리한테 그다지 불리하게 작용 안 할 수 있어요. 돈의 공급이잖아요. 벌고 공급하고 벌고 공급하고. 이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꽉 가다 놓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신용 이데올로기입니다. 돈 갚아. 하루라도 연차면 네 잘못이야. 빚은 다 네 탓이야. 못 갚으면 너 큰일 나. 넌 인간 말종이야. 경제적인 낙오자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생기면 사람들이 고치려고 해요. 살아나고 싶어 해요. 근데 돈에 병이 생기면 빚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을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원리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이데올로기에 갇혀 사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빚은 꼭 갚아야 합니까? 그런가요? 꼭 갚으려고 하는 자세 자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빚도 갚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둘 다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생활 선택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생활은 포기하고 먹는 거 입는 거 포기하고 아이들 교육 포기하고 병원비 포기하면서 연체는 피하려고 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빚을 정말 갚고 싶다면 당분간은 연체 상태하고 빚을 못 갚는다 하더라도 내 생활을 먼저 회복시켜놓고 그 다음에 빚 갚으러 가야 되거든요. 생활이 회복 안 돼갖고 빚 갚으러 못 간다. 그럼 저 사람을 정죄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빚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 너무 당연한 명제잖아요. 그래서 빚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제일 첫 걸음이 뭐냐면 갚을 수 있는 상황이냐 못 갚을 상황이냐. 갚을 수 있으면 갚으셔야 되는 거고요. 못 갚는 상황인데 갚으려고 하면 어딘가가 더 심한 병이 들고 삶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못 갚을 수도 있는 거다, 빚이. 그래서 오해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사족을 좀 달면,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시면 빚 떼먹는 기술로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개인과 개인 간의 채무 채권 관계는 잘 안 껴듭니다. 금융회사와 개인 간에는 누가 약자이고 누가 강자인지 분별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제 노하우가 개입이 돼요. 근데 개인과 개인 간에는 잘 안 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데올로기 깨야 된다. 자, 신용. 아이고, 죄송합니다. 신용이란 무엇인가? 신용은 영어로는 우리는 보통 믿음직한 이런 거라고 해석하는데 아니고요. 트러스트가 아니라 빚이란 뜻입니다. 데트. 근데 왜 빚이라고 안 하고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라 했지 않습니까? 빚카드를 안 하고 가불카드를 안 하고 왜 그랬는가? 이거 빚카드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썼겠냐 말이죠. 신용카드 만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사람들 손에 쉽게 쥐어주고 거부감 없이 쓰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낸 말인 거죠. 신용 그러면 좋은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부터가 사기적인 접근인 거죠, 우리를 향해서. 거기다가 막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왜 신용을 지키냐면, 신용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신용을 사용해서, 남들 있는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그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오늘은 돈을 쓰지만 다음에는 갚아야 되는 이런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건데, 거기다가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흡연자들 계시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담배 이름에 만약에 뭐 멋있는 이름, 제가 옛날 담배밖에 모르는데 뭐 레종, 오마 샤리프 이런 거 붙이지 말고 폐암 말기 막 이런 거 붙였으면 사람들이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겠죠. 예. 그래서 신용카드에다 빚카드라고 안 하고 신용카드라고 이름을 붙여놨다. 근데 그게 저의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용을 재정의하면 개인 신용등급 관리 신용사회니까 신용관리 하라고 하는데, 그게 의미 있고 필요해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신용관리를 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대출 받을 때 필요한 거죠. 그럼 거꾸로 대출 안 받을 사람은 필요 없는 겁니다. 신용관리라는 거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빚을 내고 살아라, 빚 내지 말고 살아라. 그럼 우리는 신용관리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신용관리 안 하는 게 답인 거죠. 근데 이제 개척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생계 이어가시다 보면 신용이 끊어지면 다 끊어질 것 같은 위협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의미상 쓸모없는 거다, 신용등급이란. 관리하지 말자. 그리고 진짜 신용관리는 뭐냐면 빌리는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안 빌릴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게 진짜 신용관리다. 근데 다들 빌리는 상태로 살다 보니까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 신용카드 어느 정도 써야 신용점수가 올라가, 이렇게 배우잖아요. 적당히 쓰는 거죠. 나쁜 짓도 적당히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해석인 거죠. 예. 신용관리 하지 말자. 그게 이제 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빚을 바라보는, 돈을 바라보는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이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제 기계가 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금융 생활을 늘 하고 사는데 금융의 뜻이 뭔지 잘 모르거나 돈 빌려주는 쪽이 유리한 쪽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요. 금융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저축, 재테크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금융은 일정한 기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낼 목적으로 돈을 돌리는 행위가 금융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알기는 저축이라고 알고 있지만, 금융이 저축이란 뜻이다, 돈놀이란 뜻이다? 돈놀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저축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까? 제가 상상해보니 이런 설명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금융회사인데 여러분들한테 좀 저축 좀 하시오, 당신들? 아껴 쓰고 좀 모아야 당신들 돈 끌어다가 나는 나가서 돈 장사해서 나는 잔뜩 먹고 당신들 찔끔 줄 거 아닙니까? 제발 좀 아껴 쓰고 저축 좀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저한테 돈을 맡기고 싶으세요? 확 내쫓고 싶으세요? 예. 근데 표정을 바꾸는 거죠. 저축하세요. 안정감 있게 지켜드리고 꼬박꼬박 이자 챙겨드립니다. 저축해야 부자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긁어 모아서 밖에 나가서 돈 장사를 하잖아요. 돈 장사에서 큰 돈을 벌어왔는데, 우리 큰 돈을 은행이 가져요? 여러분들이 가져요? 은행이 갔죠. 그럼 은행이 나가서 돈놀이해서 벌어온 그 돈은 은행 돈 갖고 번 거예요? 우리 돈 갖고 번 거예요? 그럼 은행이 많이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먹어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그냥 우리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거죠. 이걸 제가 들러업자, 은행 시스템 파괴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살더라는 얘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원래는 근데 금융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그 학자들은요, 그렇게 나쁜 뜻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이런 뜻을 했습니다. 국민경제 전체 측면에서는 돈이 풍성한 데서 부족한 데로 이렇게 흘러가게,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금융회사가 이렇게 일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거꾸로 하죠. 어떻게든 돈벌이 안 되는 건 빼다가 돈벌이 되는 데만 보내죠. 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거 안다고 빚 해결되는데 도움되냐? 직결되진 않으나, 내가 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네, 혹은 이용당했네, 이런 생각들을 깨닫게 되면서 돈의 논리로부터 벗어나는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던 것은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고만 배웠는데, 그래서 돈을 버니까 돈을 많이 벌고 모으려고 하는데, 사실 과잉생산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잘 안 배우고 강조를 안 합니다, 사회적으로. 과잉생산은 내가 번 것보다 비싼 걸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사회예요. 자, 그러다 보니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200만 원짜리 팔아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죠. 과잉과 탐욕. 자꾸 갖고 싶어지고 내가 저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게 없어서 내가 요만 이꼴된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뜨리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 목회자분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홈쇼핑을 5분 동안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이런 세상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 사고 싶은 마음을 심어줬으나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이 하는 역할이 그때 딱 나타나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안 믿겨지시면,
현실의 단면으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TV를 보면 저축하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물건 사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소비하라는 얘기가 훨씬 많죠. 또 TV를 보면 저축하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돈 빌려가라는 얘기가 많습니까? 합치면 뭐죠? 돈 빌려서 물건 사세요. 돈 빌려서 소비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금융기능이 왜곡됐고, 그래서 단순히 돈을 잘 벌고 모으는 걸로만 하다 보면 돈이 짜놓은 논리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 부채에 대한 뜻을 다시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1번, 2번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보통 1번 뜻만 알거나 이것만 조심해요. 남에게 빌린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2번 뜻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이 빚에 잘 노출이 됩니다. 1번만 경계하고 2번은 경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금전상의 의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언젠간 내 주머니의 돈이 남의 주머니로 넘어가도록 하는 그 의무를 만들어내면 그게 부채고 그게 대출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남에게 빚진 것만 빚이야라고 생각하면요. 대출이란 글자가 들어간 걸 할부, 론, 서비스 이것만 조심할 거거든요. 근데 제3자에게 지는 금전상의 의무란 말까지 알면 온통 조심해야 될 것들 투성입니다. 신용카드는 당연히 빚이죠. 여러분 휴대폰 요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빚입니다. 나 다음 달에 10,000원어치만 쓸게요 라고 10,000원 듣고 쓰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일단 다 쓰고 그 다음 달에 돈 내죠? 돈 내는 게 아니라 갚는 거죠. 쓰고 다음에 일단 썼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달에 돈을 내야 될 의무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빚인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정수기 이 물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도, 전기, 가스, 공과금이라고 알려지는데 이것도 빚인 겁니다. 어차피 다 쓰고 그 다음 달에 내잖아요. 또 2달 안 내면 끊어지지 않습니까? 부채랑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가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은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보면 나는 큰 부자 안 되지만 빚으로 살아갈래. 부채 더미 위에서 살아갈래.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것을 왜 빚이라고 안 가르쳐 줬는가?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막 쓰잖아요. 막 써야 쟤네들은 우리 걸 많이 뺏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으로 살면 안 되고 사실은 아직도 빚권하는 데서 전투적인 자세로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난 큰 실수 안 하고 그냥 사업도 안 했고 많이 아픈 적도 없고 큰 문제 없었는데 왜 이렇게 빚이 커졌는가? 이것도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워낙에 우리가 그 물에서 물 안에 빠져 있는데 턱 밑까지 물 안에 몸을 담그고 사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근데 조금만 명절에 돈을 조금만 더 쓰고 애가 한 번만 아파도 꼴딱꼴딱 이제 숨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잘못 없이도 빚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신용카드 사용법도 신용카드의 특징을 보면 신용카드를 여러분 내가 얼마 쓰는지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 쓰면 그나마 아는데 보통 2개, 3개 쓰지 않습니까? 이게 신용카드 만든 사람들의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알면 안 써요. 모르니까 쓴 거보다 더 쓰고 그죠? 번 거보다 더 쓰고 이렇게 가는 거죠. 결제일이 1일부터 30일까지 딱 끊어지고 그 다음 달 5일날 갚으니까 막 뒤죽박죽 어떤 거는 15일부터 25일 이렇게 해갖고서는 보름 있다 갖고 이렇게 됩니까? 헷갈리거든요. 회사마다 다 들리고. 왜 그럴게요? 헷갈리라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지출관리 해방권입니다. 번 거보다 더 쓰게 하는 도구이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진 건 잘 못 느끼거나 안 두려워 하는데 신용카드 끊어지면 엄청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난 두 주인 안 섬긴다고 말하기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 그래서 신용카드 쓸 수 있는 자격은 신용 좋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 쓰는 사람 아니면 신용카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가계부 안 쓰는데 신용카드 있다? 끝나고 나갔을 때 다 저한테 반납하시면 됩니다. 네. 그 신용카드 어디에 쓰는 게 좋은가? 신용카드의 특징을 잘 들여다보면 적합한 사용처, 부적합한 사용처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신용카드를 보통 생활비에 쓰시거든요. 그럼 부적합한 사용처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워낙에 번 것보다 많이 써요. 그래서 보통 어디 얼마 쓰는지도 모르고 매달 쓰는 게 들쭉날쭉한데 쓰면 신용카드가 원하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비에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적합한 사용처는 어딘가? 아무리 긁어도 과소비 안 하는데 교통카드 100만 원 이상 긁고 다니시는 분 없죠? 이런 데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살죠. 왜 그래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래요. 신용카드 적절히 써야 나도 언제 빌릴지 모르지만 돈을 빌리려면 신용관리 해야 되니까 적절히 써야 된다. 나쁜 짓을 적절히 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신용카드 안 쓰는 게 정답인 거죠. 신용카드 무조건 안 쓰는 게 정답이다. 신용카드 적당히 써야 신용등급이 잘 나온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처럼 교통카드로만 쓰는 사람은 신용등급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나빠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 한 7, 8년째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저처럼 하면
빨리 1등급이 되진 않지만 천천히 되지만 일단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에 잠깐 나왔던 거, 진짜 신용관리는 잘 빌릴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 빌리고도 살 수 있는 상태로 사는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빚을 해결할 때 희년이란 이 두 글자에 매료되어서, 부채 탕감이란 말에 매료되어서, 사회적 일반인들도 그렇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특히 부채 소각 운동에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주고 계신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그건 로또형 희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악어가 우연찮게 입 벌렸는데 물고기가 입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본인의 빚을 해결하거나 성도들의 빚을, 또 지역사회에서 빚을 해결하려고 할 때 소각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래요. 5년이나 10년 등 이렇게 오랫동안 연체된 채권을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로부터 돈을 모아서 대부업체에다 갖다 주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채권들을 사옵니다. 그럼 1,000만 원짜리를 뭐 20만 원이라도 팔고 뭐 50만 원이라도 팔아요. 보통 한 5% 이하에 거래된다고 하더라고요. 갖고 와서 그걸 태워버리면 저 채권자는 저 채무자에게 달라소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저 사람은 빚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5년, 10년 연체된 빚을 갖고 있는 저분이 그거 하나일까요? 사회적으로 유행되고 있었던 소각운동은 저 사람의 빚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빚 긁어다가 나 소각시켜주면서 나 카메라 한번 잡히고 훌륭한 일 한다고 칭찬 듣고, 저 사람 아무것도 안 나아져요. 물론 저 사람 인터뷰하면 고맙다고 하겠죠. 여러 개 중에 하나 지워줬으니까 안 지워준 것보다 고맙잖아요. 근데 저 사람 아직도 빚의 노예 상태라고요. 못 벗어났다고요. 그래서 소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후반부에 제안이 좀 들어갑니다만, 이제 상담, 제가 하는 일이 상담이고요. 상담으로 하면 저 사람의 사정을 다 알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빚을 최대한 해결하고 거의 100% 다 해결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탕감보다, 소각보다 상담으로 가보자.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저를 이제 돈병원이라고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의사가 많이 없어갖고서는 지금 환자를 많이 못 고치는데, 의사가 필요한 이유. 보통 저희 같은 사람들 만나기 전에도 바꿔드림 논이니 햇살 논이니 개인회생, 뭐 파산, 워크아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궁금하면 쉽게 인터넷에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답이라면 이거 이용한 분들은 다 치료가 끝났어야 되잖아요.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이용한 분들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다시 재발합니다.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빠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순히 이런 약을 먹고 이런 수술한다고 해서 병 고침 받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의사의 진단이 꼭 필요하더라. 그 역할을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짧지만 생각을 좀 건드려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한 번 더 강조하면 빚은 갚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못 갚을 수도 있는 겁니다. 생활도 된다면 갚으려고 해야 되겠지만 생활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하면 안 되고, 상담하면서 자주 만나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막 얘기하다가 지금 되게 어려워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자기는 그래도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연체 한 번 안 했대.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금융권 연체 안 하려고 2금융에서 빌렸고, 그거 연체 안 하려고 캐피탈의 대부업체까지 손대시는 거죠. 이거 잘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연체는 무조건 안 돼. 연체하면 인간 말종이야. 이런 이데올로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연체는 해야 될 때 해버리는 게 차라리 치료에 쉬워요. 마치 그 수술과 같아서 위궤양일 때 병원 가는 게 낫습니까? 혼자 끙끙 앓다가 위암일 때 가는 게 낫습니까? 그죠? 또 수술해야 될 것을 약만 먹고 날려고 하면 죽겠다는 얘기랑 똑같죠. 수술할 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갈 건데, 개인회생이니 파산이 이런 것들을 접근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거 하면 끝이잖아요. 그거 하면 내가 경제적 낙오자 되는 거잖아요. 또 그 신용불량의 문제는 평생 쫓아다니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다 맞질 않아요. 틀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치료법.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이런 방법들을 있는데 그게 몹쓸 짓이 아니고 그건 치료법이다. 치료에 접근해야 된다. 연체 있을 수 있다. 연체가 평생 쫓아다니는 거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방법론, 치료법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막 깊게 막 들어가면 이해하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개념 정립 정도로 가고, 실제로 이제 제가 진행하는 시간에도 시간이 허락되면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제가 지금 제 시간에 질문 처리 못 해드리면 저 다음에 현창원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별도의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각자의 그 처지에 적용될 수 있는 답들을 꼭 질문을 통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 미국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밝혀냈는데, 보통 저소득자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빚이 많은 분들은 거기다 돈을 공급하면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안 그렇다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밝혀냈어요. 프리스턴 대하고 하버드 학자들이 밝혀냈는데, 뭐냐면 돈에 그런 애로사항이 생기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의 머리가 나빠진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돈에 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못한대요. 그런 상태에 빠진대요. 예. 그래서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설명할 때도 어렵게 설명하면 좀 듣다가 생소한 단어가 나타나면요, 저건 내가 할 거 아닌가 봐, 이렇게 멀어지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빚이 있으시다면 저 얘기를 쉽게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또 누군가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공식 용어 말고 쉬운 것을 툭툭 집어넣을 텐데 그 얘기를 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윤곽부터 잡아드리면 저신용자이거나 빚이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위에 두 가지는 쉽게 말하면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 것들은 채무를 조정해 주는 겁니다. 금리, 상환 기간, 원금 탕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대출 제도, 요것을 약이라고 표현해요. 약 드시고 날 수 있으면 이거 드시게 해드려요. 근데 대부분 저희 찾아왔을 때는 괴양일 때 안 오시고 말기암 때 오시거든요. 그래서 약 먹고 안 돼요. 수술해야 되는데 진통제만 먹으면 그 의사로서는 저 환자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함부로 알려드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어, 알아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어, 의사의 진단받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에다가 별표. 햇살론 왜 별표를 하셔야 되냐면요, 바꿔드림론은 고금리를 저금리를 바꿔주는 것만 해요. 근데 저신용 저소득 과다채무자분들은 고금리를 사용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 빌려줄 때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생활비는 안 빌려주는데 얘는 생활비를 빌려줘요. 자, 그러다 보니 인터넷에서 이거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죄송한 표현인데, 두뇌 지능이 떨어지는 걸 밝혀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악덕업자들이 유혹하면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제일 많이 뿌려놓은 미끼가 햇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별표 쓰고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절대로 인터넷에 검색하지 않는다. 예. 여러분 실험 삼아 있다가 쉬는 시간에 네이버에다가 햇살론 검색해보고 그 밑에 답변 달아보세요. 전부 다 대부업자들이에요. 다 대출 중개업자들이에요. 이게 약이 되는지 치료가 되는지 그거 독이 되는지 구분 안 하고 무조건 빌려주고 수수료 먹거나, 이거 해줄 것처럼 해놓고서는 고금리 쓰게 해서 자기는 수수료 챙기고 도망가는 그런 사기꾼들이 여기 잔뜩 꼬여 있어요.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 나머지 채무조정제도들도 구분해 보면, 이건 이제 자세한 건 좀 더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 요 두 가지는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에서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채권기관하고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전문가들이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단점은 연체가 있어야 돼요. 거꾸로 연체가 있으면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연체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마동석 씨가 집 앞에 찾아오는 줄 알고 연체를 안 해. 그럼 계속 1금융권에서 점점 나쁜 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이 제도를 이용 못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아래 개인의 생각 파산은 써있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연체가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자, 쉬운 설명 한 페이지 더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제 딱 개요를 설명드린 건데, 쉽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보통 연체를 할 때 신경 쓰는 게 연체이자가 많이 불어날까봐 신경 쓰잖아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얘는 연체이자를 무조건 감면. 얘는 연체이자, 개인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연체이자든 정상이자는 원래 내야 될 이자 정상이자라고 합니다. 무조건 감면. 자, 그러니 이걸 이용할 때 연체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내가 부담이 커지냐 안 커지냐 이거를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럼 신경 쓸 거는 뭐가 있어요? 집 앞에 누가 찾아오냐 안 찾아오냐, 내가 한 대 맞냐 안 맞냐, 그거만 남죠. 그건 이제 오늘 강의 후반부에 제가 채무자도 보호받는 법적인 체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개인 워크아웃을 보면, 다시 얘는 그래서 연체이자 감면하고 원래 내 이자는 반으로 깎아줍니다. 반으로 깎아줍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부담되는 건 뭐냐면, 대출 상환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다달이 부담이 큰 거예요. 연체 그 상환기간을 길게 늘려주면 다달이 부담이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형편에 맞게 갚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되는 거고, 개인 워크아웃은 얘는 연체일수가 31일에서 89일,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쉽게 말하면 얘가 더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기는 정상이자를 반이라도 받았지만 여기는 연체이자가 됐든 정상이자는 다 안 받는 겁니다. 원금만 남죠. 그래서 저거는 상환기간 길게 늘려주고 이자를 반으로 깎아줄게. 이게 쉬운 설명인 거고,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만 8년 쓰게 해줄 거예요. 이게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이 길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많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더라. 단점은 이제 연차가 있다라는 건데, 개인회생 연차가 있냐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중재기구에서 하는 것이 유익한 분들이 계신데, 연체 기간 동안 견디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개인회생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회생의 단점이 뭐냐면 최저 생계비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빚 갚아야 됩니다. 3년 내지 5년 동안. 그 얘기는 뭐냐면 최저 생계비로 살지 못하면 또 빚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되게 가혹하죠. 최저 생계비로 살라라는 게. 그런 게 단점인데, 장점은 뭔가 법에 의해서 판결을 내는 거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채권자들한테 통보가 가요. 얼마나 어렸으면 법원에 조정 신청하러 왔니? 채권자 니네 채무자를 개별적으로 건드리지 마. 그걸 추심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전화, 문자 이런 거 못하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 판결이 날 때까지 얘네들은 채권자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게 좋긴 한데 가혹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추심에 대해서 대응 요령을 알면 자기한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나아요. 파산은 여기 써 있듯이 재산을 다 처분하고도 평생 갚을 기회를 줘도 못 갚을 만한 사람들, 즉 소득이 없거나 빚이 너무 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빚이 300억이라고 칠게요. 제가 파산 신청하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파산은 근로능력이 없어 보이는,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300억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근로능력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회생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거 안 받아주고 회생 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 뒤로 이제 제가 지금 아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던 것들에 대한 세부 설명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 하지는 않고, 이거 이제 다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귀에 다 들어오지도 않으면 다 전달하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아, 저런 특징이 있네. 효과적이겠네. 그거만 좀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꿔드린 론은 20% 이상의 고금리의 뜻은 20% 넘는 걸 말합니다. 그거를 10% 이하로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원래는 수술해야 될 분들인데 이런 생각에 빠져요. 나 고금리 이것만 해결해도 숨통 트일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당신은 금리가 낮아지길 바라십니까? 빚에서 벗어나길 바라십니까? 이거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큰데 약으로 해결되는 정도만 드시다가 나머지 약으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다시 빚이 커지는 분들이 이제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출에 해당하는 것들은 고금리를 저금리를 바꿔주는데요. 현금 서비스나 카드 결제 자금, 물건 사고 이렇게 서비스용한 거 있죠. 그거는 안 돼요. 안 바꿔줘요. 그러니까 불이 여기저기 나 있으면 불을 다 꺼야 이제 정말로 불이 진화가 되는 건데, 이쪽 불만 끄고 저쪽 불 내버려 두면 얘가 또 잔불이 또 큰 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분 치료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경험하기로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을 검토하는 그분들은요, 사실은 이미 골무대로 골마서 약으로 안 되시는 상태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건 대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미 연체가 발생했으면 이 약을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혼자 빚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최대한 돌려막기 하고, 내일 터질 것 같으면 오늘 찾아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오늘 저희한테 찾아와서 상담해서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을 함부로 쓰면 오히려 병을 또 도지게 하더라. 안 되는 원리들을 보면, 원금 잔액 총액이 3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3천만 원쯤 넘어가면 이미 있는 빚을 다른 빚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빚이 너무 많으니 약 드시지 말고 수술 쪽으로 가셔야 돼. 이 신호인 겁니다. 또 5번 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빌려주는 제도거든요. 약이라고 표현한 건. 그러니 이미 연체인 사람 안 빌려줄 거고, 소득이 없으니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소득 조건도 있어요. 연소득 3,500만 원 넘으면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니 자력을 해결하세요. 이런 뜻인 거고, 3,500만 원 이하만 주로 이런 대출들을 이용할 수 있다. 햇살론 아까 제가 주의사항 제가 이거 인쇄를 잘못했는데요. 이거 고쳐주세요. 국민행복기금이라고 되어 있고, 햇살론에는
한국이지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 명칭이고 지금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합쳐졌어요. 서민금융진흥원. 제가 이제 자료에 전화번호를 넣긴 했는데, 일로 전화하면 이제 의사 진단을 패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약국 가서 사드셨다가 병이 도지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제 자료에 넣긴 했는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제가. 네. 자, 햇살론 넘어가고. 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곽은 설명을 드렸었고, 원금 감면을 바라시는데, 원금 감면보다 중요한 게, 한 달 한 달 먹고 살만 하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개인 회생이라는 것은 법에 의한 판결이기 때문에 생계비 인정이 융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아주 경직되게 판정을 해요. 근데 이건 조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그러다 보니 채권자가 채무자가 예를 들어 빚을 떼먹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채권자한테 유리하고, 또 이 사람의 형편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너가 채무자에게 달려드는 것보다는 추심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이게 시간이 들어가니까 신용회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서 하는 게 채권자 너희들도 유리해라 이렇게 설득할 수 있게 안을 짭니다. 따라서 개인회생보다는 생활비가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월세를 조금 더 인정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에 비해서는요 소득 증빙이 그래서 덜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4대 보험이 돼야 채무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고요. 4대 보험이 되든 안 되든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알바든 어쨌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은 다 됩니다. 예.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그거보다도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받아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안 되는 경우에 보면 소득이 없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이유인 거고요. 괄호 열고 소득 공여자 있는 경우 동그라미. 예를 들면 이제 주부가 신청하시면서 나는 소득이 없지만 이렇게 조정만 해주시면 저희 뭐 가족 중에 뭐 예를 들어 남편이라든가 이분들의 소득으로 내 빚을 조정된 빚을 갚겠습니다라고 하면 받아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소득이 없는 경우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이거는 연체가 있어야 받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연체한 사람이 이걸 이용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연체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연체 안 하려고 버티고 나는 연체 안 할 거니까 이거 이용 안 할래. 이게 아니고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연체될 수밖에 없네. 연체될 가능성이 높네. 그러면 각오하고 연체시키는 겁니다. 버팅기면서 대법처에까지 손대지 말자는 얘기죠. 예.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분들은 원금 감면이 없지만 소득이 작은 분들은 원금 감면도 해줘요.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은 없어요. 다만 이자를 낮춰주고 기간만 늘려주는 거죠. 3번이 가입되지 않은 금융기관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중재기구에서 금융회사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니네 연체관리 해줄게, 채권 회수 해줄게 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득에 납득이 되어서 이런 채무조정을 함께 하기로 가입한 금융회사들만 조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가 애를 많이 써서 1금융권, 2금융권 거의 다 들어와 있고요. 대부업체도 거의 다, 대형업체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소형업 대부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요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대상이 안 되고 또 대부업체까지 갔다가 거기서만 멈춰도 이걸 해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돈 빌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인 빚은 여기 채무조정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막 혼자 버티려고 하다 보면 더 고치기 힘든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또 요거는 보통 이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추심에 대해서 겁나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 기간 동안은 추심의 괴롭힘을 당하겠지만 그 후에 딱 신청하고 하루 이틀 만에 채권자한테 통보가 다 가요. 신보기가 통보해줘서 이 사람 신청한 사람이니까 손대지 마. 전화도 못하고 문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연체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까지 날 쫓아다니진 않습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개인회생 안 되는 경우 보면 재산이 많은 경우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재산 많으시면서 왜 법원에서 조정해달라고 오셨어요? 재산 처분하셔야죠. 이런 논리인 겁니다. 그 다음에 파산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아까 저를 예를 든 것처럼 일할 수 있는데 왜
파산하시려고 합니까? 파산은 뭐냐면 있는 재산을 최소의 생계비를 빼고 생계에 필요한 자산, 보증금, 약관금액 뭐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다 처분시켜요.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 이 정도면 할 거 다 했다. 너네들이 아무리 애써도 더 이상 뺏어갈 게 없으니 털어라. 이게 이제 파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이용할 때 또 우리 양심에 걸리는 게 남의 돈 빌려다가 내가 손해보는 짓하고 저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처럼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 저 사람들의 피해는요, 연체될 것을 가정하고 이미 금리를 이만큼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연체할 것에 대비해서 또 누군 다른 사람이 금융회사의 주머니에 돈을 이미 내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금융회사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보실 필요 없어요. 더 벌을 건 못 벌긴 했겠죠. 채무조정도 얘기할 때 막 양심에 걸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이런 제도를 이용 안 하면 못 갚는 상태에서 나도 힘들고 채권자도 아무것도 충족되지 못하고 둘 다 피해보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걸 하면 어떻게 돼요? 다행히도 법은 최소한의 생활 범위에서 빚에 시달리지 말고 일정 기간 동안 딱 갚고 끝내자라는 것을 법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합리적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갚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득이 꼭 정규직은 아니어야 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개인회생은 신청을 하면 법원의 판결을 얻을 테니 개인적으로 채권자들이 달려들지 마. 이렇게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추심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데 파산은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들한테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하고 끝내는 건데 파산은 안 갚고 끝내는 방향이다 보니 채권자가 자체적으로 노력하여 채무자한테 돈 받는 것 자체를 끊어버리면 채권자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가잖아요. 채권자라고 무조건 나쁜 놈은 아니니까. 그래서 파산하시는 경우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권자가 나름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서 가져가는 걸 허용을 합니다. 그걸 이제 추심이라고 하는데 파산은 추심이 계속 있을 수 있고 개인회생 추심이 중지가 되더라. 그리고 빚에 시달리면 평생 쫓아다닌다고 하는 오해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기록도 제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5년 관리되는 게 있고 7년 관리되는 게 있고 뭐 8년 관리되는 게 있고 이래요. 연체가 있다고 평생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끝나는 타이밍이 와요. 특히 개인회생은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안 그렇지만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5년 동안 갚아라. 근데 지금 3년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최저생계비로 살아야 돼서 괴롭긴 하지만 3년 동안만 고생하고 그 뒤로는 정상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가고요. 예를 들어 설명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걸 잘못 해석하시면 개인생이 좋네 아니고요. 사람마다 어떻게 빚을 처리해야 되는지는 다 달라요. 형편마다. 그래서 그냥 개인회생이 그냥 개요일 뿐입니다. 채무가 3천인 분이 예를 들어 250을 버는데 3인 가구라고 하면 요 아래 이제 최저생계비가 표가 있죠. 3인 가구는 법원에서 225만 원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기준인 겁니다. 따라서 이분은 250을 벌면 225만 원을 뺀 나머지 24만 원 요것을 법원에 갖다 대면 총 1,440만 원 내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재산이 없을 경우 있으면 더 내야 되고요. 그럼 3천만 원 빚을 3년 만에 요만큼만 갖고 끝내는 거죠. 나쁘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개인회생이고요. 사례를 한 건 설명드린 건데 혹시 여기까지 듣고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하시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한 이후에 얼마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만약에 재산이 부동산이 있을 경우 그런 경우 뭐 이렇게 신청을 받아주는 횟수가 많은지 적은지가 궁금하고 만약에 신청이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 개인회생 이전이나 그 개인회생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개인 워크아웃 경우 개인 워크아웃 지금 질문하신 게 다 워크아웃에 대한 질문이세요? 맞습니다. 부동산이 만약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하고 만약 신청이 가능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그럴 때 불이익이 있는지 부동산도 일정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큰 부동산 가진 분이 왜 조정하러 오셨어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보통 도시 생활하시는 분들의 보통 사이즈 있잖아요. 뭐 1, 2억 규모 이거 가지고는 안 그래요. 그 제가 숫자가 다 머릿속에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과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보유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동산에 담보대출인데 그 담보대출 연체하고 있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담보대출은 안 받아주거든요. 그건 개별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봐서 담보대출이 있는 분들은 개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하더라도 담보대출 유지하기 힘들다. 그러면 전체 가정경제 구조조정을 시켜야 되죠. 버릴 집은 버려야 되죠. 질문에 답을 다 했습니까? 제가 뭐 빼먹은 것 같은데? 네, 다 된 건가요? 마지막에 네. 이제 그 신청하면 만약에 기간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은 31일 이상의 연체, 개인 워크아웃은 90일 이상의 연체인데 신청만 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추심은 중지가 되고 신청하고 나서 조정 완료되는 것까지 2달 정도 걸리고 2달 걸리고 나면 그 완료가 된 그 다음 달부터 정해진 금액을 내라고 시켜요. 그래서 총 길게 보면 5, 6개월 정도. 예.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 현금 흐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막 카드값 나고 막 빚 때문에 생활도 못하는 그게 중지되는 거잖아요. 요때 많은 분들이 유혹에 빠져서 소득이 다 내 주머니에 남아있으니까 자꾸 그동안 안 했던 거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요때 사실은 비상금을 모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다 됐으니까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부동산을 걸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걸 5억에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팔려야 이 빚이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팔려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집을 나라에서 혹시 경매처럼 저렴하게 헐값에 넘겨서 혹시 그 돈을 갚도록 하는지 아니면 개인과 금융 사이의 빚에 국가가 끼진 않습니다. 소송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먼저 팔아주는 건 없고요.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권자들에게 이 사람 채무조정해야 되니 너희들의 담보권을 실행을 유예해. 즉 경매 천천히 쳐. 이런 조정을 해줘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이 소유주가 결심만 하면 이 집을 경매 기다리게 해놓고 이 집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요. 처분해야 되는 집이라면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리는 경우 그게 유예가 되나요? 이렇게 기간이 주어지나요? 기회가? 일단 뭐 실제 물건을 보기 전까지는 확답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이런 서비스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는 있고요. 부동산이 너무 대규모면 안 되고 그런 게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좋아하는 말이 팩트보다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사실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집이 안 팔려요. 내 손으로 팔면 좋겠는데 끝내는 연체 갖고서는 담보권이 실행돼서 경매에 넘어갔어요. 기분 되게 나쁘겠죠. 아니어도 돼요. 내 손으로 처리 못한 걸 법원이 나와서 처리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경매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처분되고 나면 어쨌든 그 처분하고 빚이 또 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골칫덩어리 빚이 떨어져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편에 과했던 빚이 집이 없어진 거고. 그래서 꼭 불리해진 것만은 아니죠. 자, 이제 나머지 질문 또 이제 제 질문 있는 시간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채무자 권리 보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다 해서 7,300 정도 빚이 있었고요. 여성분이셨는데 남편분이 자동차 딜러를 하시면서 여성분 이름으로 차도 여러 대 구매하고 빚도 내고 막 이러셨어요. 저를 만나보니까 7,300인데 이것 때문에 한 달에 빠져나가는 게 보세요. 현금 서비스는 아예 금액이 계산이 안 되니까 제가 뺐거든요. 이거 빼고 한 달에 140이 나가시던 분이에요. 빚으로만. 그래서 이분들이 2월 달부터 연체를 하셔서 채무조정제도를 저희들이 진단을 한다 했는데 재무구조, 빚, 부양가족, 생활비 다 분석해갖고 제일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제도를 이용했을 때 생활비가 그나마 확보가 많이 되냐, 시간을 어떤 게 많이 벌어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이제 진단서를 저희들이 냅니다. 1번은 프리워크아웃을 계산한 거고 2번은 개인 워크아웃, 3번은 회생을 계산한 건데 이분 경우 현실적으로 보면 이거대로 똑같이는 안 되지만 이건 저는 그냥 예상을 한 거지 실제 결론은 여기 직접 가봐야 되거든요. 근데 비슷하게 나와요. 월 현금 흐름이 제일 유리한 게 개인회생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 근데 이분이 이거 저랑 상담할 때 소득이 없을 때였어요.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소득이 정확히 있어서 증명할 수 있어야 이용하는 게 개인회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니고 예를 들면 개인회생이 정말 답이면 내가 안 되는 조건이 있을 때 돌아서지 말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면 돼요. 지금 직업이 없으면 힘들지만 취업하면 되잖아요. 알바로도 된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분은 이분이 사실 참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리에 수술하셨는데 그 못을 빼러 갔다가 못 뺄 때 이렇게 손으로 안 빠지니까 두들겼어요. 또 골절이 생겨갖고 아무것도 소득 활동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뭘 해야 되냐면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되죠. 병원 생활 충분히 안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취업 활동을
어느 정도라도 할 수 있게 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병원에 있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연체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 둘 중에 견딜 만한 것을 하시고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은 납입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소득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만한 형편이 생기면 원래 내야 될 50만 원, 60만 원을 내지 아니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2 내지 3% 이자만 내면서 뭐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려주는 기간을 줍니다. 예. 그러면 이분은 매달 부담이 10만 원 이하로 줄어들면서요. 시간을 벌잖아요. 그 사이에 취업에 성공하면 급여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계산해 드리는 거죠, 제가. 프리워크아웃이냐 개인 워크아웃이냐 개인회생이냐. 그래서 원래 추측한 대로 개인회생 유리하다 그러면 취업 잘하셨습니다. 빨리 이거 하던 거 중단하고 개인회생 넘어갑시다. 이렇게 2차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은 현재 140만 원 넘게 그 부채 때문에 나가던 게 뭐든 되면 지금 프리워크아웃 개인 워크아웃을 갈 때 5, 60만 원이고 개인회생 들어가면 30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 사이엔 저희들이 사실은 나가면 안 되는 애들 학원비가 있다면 그것도 좀 조절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해드리고 그다음에 보험 되게 과하잖아요. 지금 형편도 불안하니까 보험이라도 많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난해지고 보험에선 부자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험에 대한 생각도 바꿔서 보험료도 조절해드리고 청약통장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니까 집이라도 갖고 있었는데 집이 없으니까 청약통장 붙들고 살아요. 예. 이런 분들 생각 바꿔드려야 돼. 이 청약통장 아무리 말아봤자 빚 해결 안 되면 채권자들이 뺏어가기나 쉽고 이거 아무도 쓸데없으니까 그냥 비상금으로 생각하자. 이런 과정들을 해서 이것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바꿔드려야 예, 아까처럼 중도 하차해서 3분의 1이 다시 망가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막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드리는 마지막인데요. 그 제가 아까 채무자도 보호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빚 있으면 길바닥에 나왔는다. 이건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법률 용어가 낯설어서 오판하기 시작하시는데 기한이익 상실이란 3년 쓸 거 못 기다리니까 빨리 갚으세요. 그런 뜻이고요. 지급명령이란 법에 의해서만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다 신청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라는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이 채권자 말을 안 들으니까 법원에서 명령서를 내보내요. 빚 좀 갚으세요. 그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가의 명령에 내가 이유가 있으면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지급명령이 온다고 막 부들부들 떨고 다 끝났어라고 포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급명령이 와도 이의신청이라는 게 가능하고요. 이의가 있든 없든. 그래서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시간을 벌어서 그때라도 저희들 찾아오면 안 망가지거나 덜 망가질 방법을 최대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급명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압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급명령을 통해서 최종 압류에 골인할 때까지 채권자는 짧으면 3개월, 길면 수개월의 시간을 써야 돼요. 그리고 압류, 가압류가 헷갈리는데 가압류는 가짜 압류, 뺏어가지 못하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동결시켜 놓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냉장고에 막 딱지가 붙었어요. 막 괴로워하거든요.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딱지 붙은 게 아니고 냉장고에 딱지 붙은 거예요. TV 딱지 붙여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TV 나와요. 그 애들이 겁먹을까봐 엄마가 먼저 겁먹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애들은 누구 보고 겁먹냐면 엄마 보고 겁먹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딱지 붙이러 딱 왔으면 엄마가 막 애들 부둥켜갖고 막 마룻바닥에서 뒹굴지 마시고 얘들아, 애들이 물어보겠잖아요. 누구세요? 물어보면 얘들아 괜찮아. 공무원이셔. 딱지 붙이려고 하면 이제 그 집행관들이 알아요. 애들이 있으면 조심하고요. 예의 바르게 하고 TV 앞에다 붙이려면 이제 부탁하면 돼요. 뒤에다 붙여주세요. 그러면 뒤에다 붙여요. 예. 무서울 일 아니에요. 괜히 막 상상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텔레비에서 본 거.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 자꾸 자극적인 기사, 망가진 기사 보내주는 게 너무 싫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파괴시켜버리잖아요. 너무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이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후에는 채권자들의 법조치가 무소용해버려요.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있다가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거 역시 신청하고 나면 무소용해버리는데 압류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 5개월 이상 걸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채권자가 빨리 가요? 채무자가 빨리 가요? 다시. 채권자는 실제로 압류를 실행하는데 5, 6개월 이상 걸려요. 근데 채무조정도 신청하는 건 그보다 훨씬 짧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채권자가 유리해요? 채무자가 유리해요? 예, 채무자 중에서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채무자는 채권자보다 유리해요. 무조건 불리한 상황이 아니세요. 시간상 좀 생략하고요. 채권소멸시효 빚이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대출의 경우 다른 건 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해요. 그럼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는가?
아무나 전화 와서 신용정보회사 애들이 무슨 대부업체들이 전화 와서 당신이 7년 동안 안 갚은 빚이 500만 원이 지금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내가 1,000만 원 받고 끝내줄 테니까 어떻게든 1,000만 원 갚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순박한 시민들이 이렇게 말해요. 선처해 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갚을게요. 이렇게 갚겠다는 의사 표현하는 순간 채권 소멸시효, 즉 사라진 채권이 살아나요. 사라진 채권이, 죽은 채권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사실은 형편이 되면 갚는 게 맞아요. 못 갚은 형편이면 함부로 갚겠다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녹화되는 거라 이게 또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사는 게 먼저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된 채무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추심하는 사람들하고 말 섞지 말라고. 빨리 와서 진단 받으시고 이것을 갚을 형편인지 아닌지, 아까 배우신 여러 가지 제도 중에 뭘 해야 되는지 빨리 찾아서 가셔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한테 맞는 치료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있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빚을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빚 떠안고 사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채무자 대리인제도는 뭐냐면, 카드사나 일금융권은 안 되지만 대부업체 빚이 있는 분들은 연체할 때에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법률사무소에서 주면, 그래서 대리인을 세우면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연락 못하고 연락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예,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화 받고 찾아오고 문자가 제일 괴롭잖아요. 이런 일을 방어해 주는 거죠. 예,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두려워하는데 이런 일 안 벌어지는 거예요. 추심원은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도 합법적으로 하니까 걔네는 이거 무서워서 안 해요. 폭행, 감금, 그분들이 원하는 건 어떻게든 압박하여 돈을 뺏어가는 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 잘 안 벌어지는데 먼저 우리가 겁먹어 주죠. 그래서 몇 번 찔러봤더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 그럼 마치 자기가 별것도 아닌 사람, 추심원이 별것도 아닌데 우리 같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딱 느껴지면 와서 마치 자기가 뭐 이렇게 어깨인 것처럼 뭐 심한 행동 할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는 거죠. 어떻게든 돈을 뺏어가려고. 이런 일 없고요. 예, 아까 채권 소멸시효 설명을 드렸었고요. 예. 그러니까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혹시 사용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세요. 뭔가 있네? 돈 받을 길이? 그래서 이건 다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끝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끝까지 갔다. 그럼 압류라는 걸 채권자가 하게 되겠죠. 근데 길바닥에 나앉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압류 금지 범위라고 그래서 서울은 3,700만 원까지는 손 못 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3,500만 원 보증금을 갖고 있어요. 빚이 3,500억이야.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안 그래도 반지하 사는데 이거 싹 빼갖고서는 1,000만 원짜리 저 시골에 무허가 들어가고 2,000만 원은 보증금 빼서 빚 갚아버리고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법은 지켜주는 선이 있는 거예요. 지방의 경우 금액은 좀 작아지고 월급이 150만 원, 170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20만 원은 압류당할 수 있어요. 근데 130이라고 칠게요. 뺏기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이거 동영상 녹화가 좀 부담되긴 하는데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 급여가 120만 원이에요. 근데 대부업자가 나한테 법적으로 하겠대. 법적으로 하면 내가 유리해요? 채권자가, 대부업자가 유리해요? 유리해요. 뺏길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안 하면 내가 타다리 쟤한테 이자로 한 100만 원씩 내야 돼. 법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더 유리한 거죠. 예. 소액 채무 압류 제한 이런 것도 있고요.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고령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압류를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수급증 이렇게 보여드리면 집행관들이 왔다가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신박약, 어린이, 고령자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얌전히 압류하고 들어가라 이런 이제 법률도 다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오버하고 있는데 자, 이제 주거복지 정보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참고하시라고 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안하고 제 시간을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는 거냐면 세 가지 제안인데요. 저를 이용하시는 방법.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빚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 하나하나 만나갖고서 이렇게 해결 방법 찾아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돈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다 보니 1번 돈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돈에 대한 이런 내용의 강의를 제가 제공해봐 드릴 수 있다. 평상시 돈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들을 좀 이렇게 바꾸는 것들 할 수 있다. 그런 거 예시를 해드린 거고요. 제안 2번 가계부채 게이트키퍼가 제가 올해 주력하려고 만들어낸 사업인데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라는 것을 2016년부터 이용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살 징후가 보이면 이웃들이 당신 여기 가서 도움받을 수 있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문가하고.
빚이 사방팔방 퍼져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의사는 많지 않아도 되는데 도와주는 분들, 발견해서 연결해주는 분들이 많으면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잡고 있는데, 요게 이제 희년 함께라는 청년부채 운동 하시는 기독교 단체와 제가 올해 기획을 해서 4월 6일 날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은 요 정도 내용을 약간 심오한.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대처해야 될 정도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양성.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교회에 성도가 10명인데 그분들을 다 가격제 게이트키퍼로 만들고 싶다? 저 불러갖고서는 60분에서 120분 정도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준비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이날 오셔서 실제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오늘 교육보다 좀 더 심층적으로 듣고 가시면 좋겠고, 두 번째, 세 번째 제안. 저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교육을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제 희년 함께라는 단체를 하고 있는데, 올해 준비된 강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각각 한 번은 아니고 이게 한 코스입니다. 한 코스. 그래서 이런 것도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4월 6일 요 교육대 있는 이거는 장소가 어디고? 요게 아마 전부 다 그 희년 평화 빌딩이라고 충무로역에 있는데요. 충무로역에서 걸어서 한 5분 10분 정도 됩니다. 거기 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시간 좀 오버는 했습니다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만 받아볼까요? 네, 그러면 없으신 걸로 하고 저는 제 질문 이따가 후반부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